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450편 세종시대 막이 올랐으나. 태종 이방원이 14년 동안이나 세자의 지위를 지켜온 양녕대군을 전격적으로 폐립해서 지방으로 추방하고 대신에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한 사실만으로도 조선의 조정은 큰 충격에 휩싸였겠죠. 그런데 충녕을 세자로 임명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1418년 8월 8일에 태종은 충녕에게 왕위를 넘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니되옵니다, 주상전하. 전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당연히 전의에 반대하는 대소신료들의 상소와 상언이 본물처럼 터져나옵니다. 태종은 이미 2차례나 세자 양녕에게 왕위를 넘기겠다고 선언했다가 슬그머니 복귀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태종이 신료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전의 표명을 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욱 전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겠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충녕 역시 깜짝 놀라서 주상전하, 신은 성품과 자질이 어리석고 둔하며 학문이 아직 이뤄지지 못해 정사를 맡을 방도에 대해 어리둥절하옵니다. 외람되이 세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 아침 저녁으로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사온데 보위를 맡으라는 하명이 있을 줄 어찌 헤아렸겠사옵니까? 전하께서는 어리석은 신의 사정을 살피시고 국가의 대계를 염려하시어서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세자의 자리마저 버거운 터에 왕위를 물려받는 일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래서 두렵다. 충녕의 이러한 발언은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고 대소신료들 역시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인이 다른 성을 가진 자에게 왕위를 전한다면 경들의 청이 당연하겠지만 아들에게 양위하겠다는데 어찌 이리 반대가 심하단 말인가? 나는 이미 나의 이러한 뜻을 황천과 종묘에 아뢰었으니 이제는 고칠 수가 없느니라. 태종은 왕위에서 물러나겠다는 결심을 완강하게 내보입니다. 그렇다고 신료들이 섣불리 나서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못 됐겠죠. 아니되옵니다, 주상전하. 아니되옵니다, 주상전하. 자,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전의를 반대한다는 신료들의 목소리가 뚝 그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태종은 임금이 착용하는 익성관을 친히 세자의 머리에 씌워주고 국왕의 의장을 갖추어 경복궁으로 가서 즉위하도록 하였다. 태종이 의정부 대신들에게 이렇게 하교하였다. 경들은 들으라. 주상이 장년이 되기 전까지 군사는 내가 친히 청단할 것이고 또한 국가에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그 가부를 의논하게 할 것이며 나 또한 함께 의논할 것이니 그리 알라. 그러자 태종의 말을 받아 박은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상전하, 전하께서 전의하겠다 하시었을 때 신들은 그저 편안히 쉬시려는 것으로 생각했사온데 이제야 전하의 뜻을 알았사옵니다. 청컨대 교서를 내리시어 전의하는 뜻을 밝힘으로써 신하들과 백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옵소서. 전의를 하더라도 군사에 관한 일은 자신이 계속 관장하겠으며 다른 중요한 사안들 역시 자신이 계속 관여하겠다고 밝히자 박은을 비롯한 신료들이 그제서야 태종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충녕대군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한국 나이로 23세입니다. 그러면 이미 성인이 되었죠. 관례도 다 치루었는데 아직 군사 문제 혹은 또 국가의 중요한 일은 맡길 수가 없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태종이 병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권력을 놓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나오는 이제 좌의정이었던 박응 같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태종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위 부대인데 태종이 왕위를 내놓는다 할 때 아마 내심 좀 걱정되었을 겁니다. 그러는데 군사권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다 관리하겠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안심해서 태종에게 이제 동의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순자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연세대 한국학연구원의 윤훈표 연구원은 그 대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나서서 이 충룡을 훌륭한 제왕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 분명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서 넘겨주고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통수권, 군사죠. 작년은 거의 30살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정도 됐을 때, 즉 자기가 보았을 때 이제 작은 일은 세종, 충령인 세종이 다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이 군사권 이것만큼은 모든 것이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완벽했을 때 세종이 제왕으로서의 어떤 권위, 역할, 그 다음에 능력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넘겨주겠다. 양령의 경우에는 대신들을 빈객으로 임명해서 가르치게 했지만 실패를 했으니 충령은 아예 일찌감치 왕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나란 일을 가르치겠다. 태종의 생각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태종이 전의를 표명하자 대소신료들이 깜짝 놀라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인데 알고 보니 형식상으로는 왕위를 충령에게 넘겨주더라도 병권을 비롯해서 주요 권력을 태종이 계속 행사하겠다는 것이어서 신료들로서는 전의를 반대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죠. 세자인 충령이 왕위에 오르면 그가 곧 세종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형식상으로만 나라의 왕위를 주고받았을 뿐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권력은 태종이 장악하게 됩니다. 세종실록의 즉위년 총서를 보면 세종이 즉위하기 직전에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대원들이 새 임금을 보필하러 가기보다는 태종 옆에 계속 남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군사에 관한 일을 주관하겠다 했으니 병조의 당상관들은 모두 나를 시종하도록 하라. 하오면 저희 대원들은 어찌해야 하옵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주상전으로 가서 주상을 시위해야 할 것이야. 전하, 신들은 반씩 나누어서 시위하기를 청하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자고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승정원의 대원들은 임금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허니 나누고 어쩌고 할 필요 없이 모두 가서 주상을 보필하도록 하라. 사왕전하, 원컨대 신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사왕전하를 도와 병조의 일을 맡아보고자 하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병조의 직무를 겸직해온 자라 할지라도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승정원을 어찌 양쪽으로 나누어서 소속하게 할 수 있겠느냐? 속히 주상전으로 가도록 하라. 그러하오면 그리하겠사옵니다. 왕명 출납 기관인 승정원의 대원들은 당연히 새로운 임금을 보필해야 할 터인데도 어떻게든 실질적인 권력자인 태종의 곁에 남으려고 했던 것이죠. 태종은 왕위를 세자에게 넘겨준다는 전의 교서를 발표하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 태조의 크나큰 사업을 이어받아 아침 저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여 힘써 정신을 가다듬어 잘 다스리고자 도모하기를 이미 18년이 되었다. 그러나 은택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변이 자주 일어났으며 또한 몸에 오래 묵은 병이 있어 요즘 들어 더욱 심해지니
정사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세자인 도는 영명하고 공손, 건박하며 너그럽고 어지러 대위에 오르기에 합당한지라 이미 나라의 인장인 대보를 친히 건네주어서 국사를 맡아보게 하고 오직 군국의 중대사만은 내가 친히 청단하기로 했으니 너희 대소신료들은 모두 나의 지극한 회포를 헤아려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도와서 유신의 경사를 맞이하도록 하라. 태종은 나의 전위 교서에다 군국의 중대사는 내가 관장하겠다라고 못 박음으로써 자신이 병권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공개리에 천명한 것입니다. 최승희는 자신의 저서 조선 초기 정치사 연구에서 그 배경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태종은 일단 왕위를 넘겨준 이상 모든 국정을 세종에게 맡기고 깨끗하게 물러났어야 했다. 그러나 태종은 상왕으로서 군국의 중대사를 친히 장악하여 세종의 왕권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다. 태종은 2차례의 정변으로 왕위를 쟁취했으며 명분과 정통성 그리고 도덕성의 하자가 있는 임금이었다. 따라서 태종의 즉위를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며 태종의 공신 가운데에서도 그의 왕위를 부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태종의 즉위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26명이 외방에 안치되었고 태종 2년에는 조사이에 반란이 일어났으며 정종을 밀어내고 이방원이 즉위했을 때 반대 운동이 일어났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만일에 태종이 세종에게 권력을 완전히 넘겨주고 물러나면 그동안 잠복해 있던 태종의 반대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그를 공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태종으로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드디어 8월 11일 태종이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경복궁에 나아가 새왕의 즉위식을 거행하게 하였다. 종실과 문무백관이 조복 차림으로 경복궁 뜰에 서열대로 늘어섰다. 새 임금이 근정전에 나왔다. 전세! 전세! 전전세! 여러 신하들이 절을 올려 할애하고 성균관 학생과 회회인과 승도들도 모두 참여하였다. 임금이 할애받기를 마치었다. 여기에서 나오는 회회인이란 고려사를 탐색할 때 소개했던 조선에 와 있던 아랍인들을 일컫습니다. 자, 드디어 세종이 근정전에서 즉위 교서를 반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태조께서는 나라를 일으키셨고 부왕 전하께서는 대업을 이어받으셨다. 부왕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충성이 천자에게 이르고 효도하고 공경함이 신에게 통하여 나라의 안팎이 두루 평안하고 나라의 창구가 가득했으며 문치는 융성하고 무의는 높이 떨치었다. 그런데 근자의 오랜 병환으로 말미암아 청정하시기에 갚으시어서 나에게 명하여 왕위를 계승케 하시었다. 나는 학문이 얕고 거칠며 아직 나이가 어려서 경력에 모자라므로 제3사양하였으나 자, 즉위 교서란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취임서와 같은 것이어서 국왕의 국정 철학과 방향이 오롯이 담겨야 할 것인데 세종의 즉위 교서는 그 내용이 매우 짧은 데다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앞으로 어진 정치를 펴겠다라는 얘기를 아주 단출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무게중심이 물러난 태종에게 쏠려 있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드디어 세종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드디어 이도라는 본명을 가진 세자 충령이 왕위에 올라서 세종이 되는데요.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난 태종 이방원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죠. 이미 그 전에 물러났던 정종이 상왕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조실록에 의하면 놀랍게도 세종은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원컨대 아버님의 존호를 태상황으로 올리고자 하옵니다. 주상, 나를 어떻게 부르겠다 했소이까? 태상황으로 존호를 삼길 원한다 하였사옵니다. 태상황이라 했소. 그러하옵니다. 왕위에서 물러난 태종을 태상황으로 하자라는 그 발언을 세종이 합니다만 아마 그 관리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1차적으로 먼저 건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교적인 어떤 예에 의한다면 정종이 태상왕이 되고 태종은 상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의 관리들, 지식인 어느 누구도 이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권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쏠리고 또 권력에 어떻게 아부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예가 이것이라고 보입니다. 국왕이 새로 즉위했을 때 이전의 왕이 생존해 있다면 권자에서 내려온 그는 상왕이 될 것이고요. 만일 그 전전 왕까지 생존해 있었다면 그는 클 태자를 앞에다 붙여서 태상왕이 되는 것이 순리죠. 태종 이방원이 즉위했을 때 막 물러난 정종을 상왕이라고 했고 태조 이성계를 태상왕으로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정종의 존재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기 아버지인 태종을 일컬어 상왕도 아니고 태상왕도 아닌 황제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태상황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 제도에 의거해서 본다 하더라도 태종을 태상왕 혹은 태상황이라고 할 근거가 전혀 없고 사실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얘기해 보면 왕위를 계승한 후대 왕은 그 이전 왕에 대해서 아들이 된다. 즉 한자로 쓰면 위후자, 위지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를 가지고 중국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논란이 여러 번 있습니다. 태종이 정종의 동생으로서 왕세자로 책봉이 될 때 이 논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에 의한다면 예라는 건 원칙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태종은 왕세제가 아니고 왕세자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자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그 왕법에 의하면 정종에게 태종은 아버지 왕으로서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순자 교수는 아마도 태종에게 아부하려는 자들이 태상왕 운운하면서 세종을 부추겼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조선의 왕통에서 정종을 아예 제거해버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봐야 합니다. 앞에서 김순자 교수가 언급한 대로 전해오는 예에 따르자면 태종은 형인 정종이 즉위했을 때 왕세자로 봉해져서 그의 아들 구실을 해야 했으나 아우 제자의 왕세제로 책봉됐다가 결국엔 정종을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한 것이죠. 그런데 훗날 사후의 종묘에 들어가게 되면 태조 이성계, 정종, 태종, 세종 이러한 순서가 돼서 꼼짝없이 태종은 정종의 아들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태종이나 세종은 이것을 묵과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종을 아예 조선 왕실의 계보에서 제거해버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윤훈표 연구원은 이런 점에 비추어 세종이 참 무서운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왕 태종을 정통성 있는 군주로 자기 매김하는 것이 자기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세종은 스스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에 옮기는데요. 이로 인해서 정종에 대한 그 세종의 박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종이 이제 그 중간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때 그 세상을 떠나는 그 정종에 대해서 이런 일은 참으로 어려운데 기생지군이다. 즉 아버지의 기생에서 왕이 된 거지 자기 힘으로 된 그런 어떤 군주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묘. 이 정종이라고 하는 묘는 나중에 숙종 때 올린 거고 세종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죽었을 때 올리게 돼 있는 묘호에 따라서 후세 사람들이 태조, 태종, 세종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정종이라는 묘호는 뒷날에 숙종 때 뒤늦게 올려준 것이고요.
막상 정종이 사망했을 때에는 당시의 임금이었던 세종이 묘호마저 올리지 않음으로써 그를 조선왕실 계보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태정태세 문단세에서 2대 임금인 정종이 빠지고 태조, 태종, 세종 이렇게 왕계가 짜이게 되겠죠. 세종이 즉위하자마자 정종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태상황후로 칭하려 한 배경에는 그러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호칭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주상, 이 아비를 태상황이라 불렀으면 좋겠다고 했어. 마땅히 그리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건 아니될 말이요. 어찌하여 아니 된다 하시옵니까? 지금 상왕이 계시지 않소. 그 상왕을 태상왕으로 높이고 나를 상왕이라 불러야 마땅합니다. 내가 겸양하는 것이 아니라 천륜으로 말하는 것이요. 주상이 나에게 효도를 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이 아비의 말을 쫓아야 할 것이요. 태종이 나서서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호칭 문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문제는 정종의 처지가 난감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왕전하, 이제부터는 전하를 태상왕으로 부르게 되었사옵니다. 뭐라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새 임금이 즉위하셨으니 물러난 임금님이 상왕이 되었사옵고 상왕 호칭을 가지고 계시던 전하께서는 이제부터 태상왕이라는 존호를 받게 되셨사옵니다. 내가 태상왕이 된다 하였느냐? 그건 아니 될 말이다. 당연히 그리 돼야 마땅할 것을 어찌하여 아니 된다 하시옵니까? 태상왕의 칭호는 내가 감당할 바가 못 된다. 주상에게 가서 나의 뜻을 전하도록 하라. 정종은 태상왕이라는 당연해 보이는 칭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사양합니다. 일찌감치 권력의 변방으로 밀려나 있던 정종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세종이 즉위한 지 닷새 뒤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임금이 상왕전에 갔다가 돌아와서 또 다른 상왕전으로 가니 양쪽이 다 상왕인 까닭에 공정왕을 노상왕이라 일컬어 구별하였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종이 태상왕이라는 칭호를 부담스럽다면서 사양했기 때문에 클 태자 대신 늙을 노자를 붙여서 노상왕이라고 부름으로써 상왕인 태종과 구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종도 뭐 어느 정도 눈치는 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갑자기 놔두고 태종을 태상왕으로 올리죠. 이거는 태종을 어떤 그 태조의 창업자의 직계, 정통 이 후계자라고 이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니까 참으로 이제 난처했던 거죠. 그래서 뭐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세종하고 뭐 자기가 물러설 수밖에 없다. 가슴 아프지만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스스로 이제 물러서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태종은 좀 미안했는지 일단 그 문제는 놔두자. 그러니까 형이 아마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종이 노상왕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태종은 이 상왕이 되고.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나중에 정종이 죽고 난 뒤의 일입니다. 노상왕으로 불리던 정종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태종은 변함없이 그대로 상왕으로 계속 불리면 될 텐데 기다렸다는 듯이 세종은 아버지인 태종에게 태상왕의 존호를 올린 것입니다. 왕위에서 물러나 있는 이전의 임금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도 굳이 클 태자를 앞에다 붙여서 태상왕이라고 칭한 것이죠. 자,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청취자 여러분이 판단할 몫입니다. 새 임금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세종이
영의정 한상경과 우의정 이원을 대동하고 상왕전으로 태종을 찾아갑니다. 어서 오시오, 주상. 이번에 전의하신 일을 명나라에 어떻게 알리는 것이 좋은지 그 방도를 의논드리고자 찾아뵈었사옵니다. 그 문제라면 나도 궁리를 하는 중이었는데, 어디 정승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보시오. 아래옵기 선구하오나, 지금 우리는 중국의 세자 책봉을 청해놓고서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이온데, 상왕 전하께서 갑자기 전의를 하셨으니 중국 조정에서 어찌 생각할지 그것이 걱정이옵니다. 좌의정 박은대감은 왜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좌의정은 지금 병중이옵니다. 제가 사람을 보내 의견을 물었사온데 이렇다 할 대답을 듣지는 못하였사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주상이 대신들과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하겠사옵니다. 상왕 전하, 일단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우리 왕실 사정을 전권을 가지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주상께서 생각해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이제 갓 보위에 오른 제가 어찌 명나라의 사신으로 보낼 적임자를 알겠사옵니까? 상왕 전하의 뜻에 따르겠사옵니다. 하면 판한성 김여지를 사은사절로 보내도록 하시오. 그리하겠사옵니다. 일단 명나라에 가서 조선의 사정을 설명해줄 사신으로 김여지를 선택합니다. 문제는 명나라에 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하는 점인데요. 임금이 영돈령 유정현과 영의정 한상경 그리고 대간 각 한 사람씩을 불러 전의한 일을 중국에 보고할 것을 의논하였으나 의논이 좀처럼 정해지지 못하였다. 그래, 중국에 가서 뭐라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하, 어차피 칭병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칭병이라. 상왕 전하께서 환우 때문에 정사를 살필 수가 없어서 과인에게 양해하시었다, 이렇게 말입니까? 예, 전하. 상왕께서 풍병을 알아오셨는데 때때로 발작을 일으켜서 부득이 세자를 대리로 하여 국사를 보게 하였다. 인장과 면복은 감히 마음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오직 황제의 칙명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런데 금년 정월에 중국에 사신이 왔을 때 상왕 전하의 건강하신 모습을 그들이 보았사옵니다. 이제 곧 중국 황제가 사신을 또 보내올 터인데 상왕께서 만일 조정에 나와보시지도 않는다면 반드시 그들이 의심할 것이요, 만일 나와보신다면 상왕의 병환이 사실이 아님을 알 것이 아니옵니까? 세자를 배립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사온데 갑자기 왕위를 넘겨주었다고 하면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사옵니다. 하오니 우선 병을 칭탁하여 전의를 허락해달라고 주청하는 방법이 마땅하옵니다. 그렇게 주청을 했는데 황제가 윤허를 하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황제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청하고 또 청하면 반드시 윤허를 할 것이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비정상적으로 국왕이 죽는 것이 아니면서 왕위를 넘겨줬을 때 혹은 정변으로 의해 가지고 왕이 쫓겨나고 다른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내세우는 것은 병입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 이러이러한 전통이 있다, 혹은 그 이전에 우리 어떤 조상이 이미 이렇게 하게 유언을 내린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종이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준 것도 태종이 분명히 살아 있으니까 이유를 대야 하니까 질병이 있다라고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상황은 아무리 의논을 거듭해도 뾰족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상왕인 태종은 병으로 집거 중인 좌의정 박은에게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기껏 돌아온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상왕 전하께서
환후가 위중하여 세자에게 전의를 하려고 하니 윤허에 달라고 황제에게 주청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조선 개국 이후로 상왕 전하께서 중국의 고명을 받으시고 중국을 지성으로 섬겨오시었는데 이제 왕위를 주고받는 큰 일을 황제의 윤허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사옵니다. 그러자 상왕인 태종은 역정을 냅니다. 좌의정, 우의정의 말이 모두 옳다. 그러나 황제에게 주청을 했다가 황제가 만일 윤허하지 않는다면 그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중국 영토 안에 들어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은가? 예로부터 반드시 황제에게 주청한 연후에 왕위를 물려주지는 아니하였다. 이미 세자가 왕위를 계승해 임금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황제가 심하게 힐난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태종의 말은 임금이 병이 나서 세자에게 전의를 하려고 하니 윤허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청을 했다가 황제가 안 된다고 하면 사태가 복잡해지니까 세자를 교체했고 이어서 그 세자가 왕위까지 이어받았다. 이렇게 전공법으로 나가면 황제도 별수 없이 승인을 해줄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아직 공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며칠이 지납니다. 그리고 8월 22일 상왕전하, 주상전하, 원민생이 돌아왔사옵니다. 뭐라, 원민생이 돌아왔어. 어서 편전으로 들라하라. 이 원민생이 누구냐면요, 태종이 양령을 폐하고 충령을 새로운 세자로 정한 다음에 세자 교체의 사실을 명나라에 알리고 황제로부터 그 사실을 인준받기 위해서 보냈던 사신입니다. 먼 길에 노고가 많았도다. 그래, 다녀온 결과를 아뢰도록 하라. 전하, 신이 명나라 예부로부터 받은 자문이 여기 있사옵니다. 어디 보자. 명나라 예부에서 조선에 보낸 그 공문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조선에서 자청한 바를 검토하고 황제께 주청하였더니 황제께서 칙지로 이를 준허하시었다. 영락 16년 7월 27일 아침에 이곳 예부의 관리가 봉처문에서 황제의 성지를 주청하였는데 황제께서는 이미 칙서를 내려 조선의 국왕에게 어진이를 택한 것을 허락하시고 예부로 하여금 국왕에게 공문을 보내도록 인준하였음을 알리라 하시었다. 그러니까 적장자인 양령대군을 폐하고 택현의 논리에 따라서 충령을 그 자리에 앉혔으니 세자로 책봉을 해달라는 내용의 표문을 접수했고 황제 역시 그것을 인준했다. 이런 내용이죠. 커면 세자 책봉문을 지참한 사신은 언제 올 것이라 했는가? 전하, 황제의 명을 받은 명나라 사신 육선제가 이미 북경을 출발하여 지금 벌써 요동에 당도하였사옵니다. 뭐라? 명나라의 사신이 벌써 요동에 왔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이제 곧 한양에 당도할 터인데 사신을 어찌 맞이할 것인지를 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옵니다. 자, 이제 곧 명나라 사신단이 한양에 도착할 텐데요. 그들을 누가 나가서 맞이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셈이죠. 임금이 서둘러 상왕전에 나아가니 상왕은 편전에서 영의정, 우의정을 비롯하여 육조 판서와 장천군 이종무를 불러서 명나라의 사신에게 전의한 까닭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 사람의 의견이 같지 않으므로 성성린, 남재, 정탁, 유창, 안경공 등의 원로들까지 불러서 널리 상의하였다. 중국 사신들에게는 부왕께 병환이 있어서 세자가 임시로 국사를 맡아보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세자께서 나가 영접을 하시옵소서. 부왕께서는 나가지 않으심이 좋을 듯 하옵니다. 그건 아니됩니다. 상왕께서 나가셔야 해요. 맞아요. 그게 마땅합니다. 아니요, 나가서는 아니 됩니다. 세자 책봉을 인준하는 칙령은
부왕이 직접 받으셔야 하옵니다. 부왕께서 만일 황제의 칙명을 받지 않으시면 이는 예의가 아니옵니다. 그럼 지금의 주상 전하는 나가시지 말고 상왕 전하만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부왕께서 왕위를 물려주신 이를 숨기시고 국왕으로서 칙사를 맞이하시고, 주상께서는 임금을 상징하는 익성관을 쓰지 마시옵고 여전히 세자인 척하고 황제가 보내준 칙명을 맞이하시옵소서. 나중에 사신이 돌아간 후에 드디어 세자가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하니 윤허해달라고 다시 주청을 하시는 것이 옳을 줄로 아옵니다. 현재의 국왕이 외교 명나라, 책봉국인 명나라의 외교 사신 혹은 외교 문서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종이 나가야 하는데, 세종은 사실은 명나라로부터 세자로 바뀌었다는 것도 아직 승인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태종은 명나라에서 조선 국왕으로 정식으로 임명장, 도장과 거기에 해당하는 문서를 받은 국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주체로 삼을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종 측에서 아버지하고 경쟁할 의사는 처음부터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걸 아버지 처분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태종 측에서는 이제 태종이 외교의 주체로서 나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할 것인지를 놓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그래도 역시 태종이 결론을 내립니다. 새 국왕이 즉위했고 이미 전국에 새 임금의 즉위 교서가 반포되지 않았소. 명나라 사신들이 의주 땅에만 도착해도 임금이 바뀌었다는 소문을 들을 터인데 사실을 숨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주상 전하께서 영접을 나가셔서 임금이 바뀌었다, 내가 새로운 국왕이다, 이렇게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오면 아니요, 상왕인 내가 나갈 것이요. 가서 사신에게 나의 병이 시도 때도 없이 발작하기 때문에 이제 세자에게 임시로 정무를 대행시키기는 했으나 세자 책봉하는 주청도 인준을 받지 못했으므로 왕위를 넘긴다는 청은 아직 올리지 못했다. 지금은 나의 병이 조금 차도가 있어서 병을 무릅쓰고 나와서 칙령을 맞이하려 한다. 떳떳하게 이렇게 말할 것이요. 실제로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는 조금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죠. 이조 판서 정혁은 지금 곧 안주로 가서 명나라 사신들을 위로해 함께 돌아오도록 하라. 상왕인 태종은 명나라 사신에 대한 영접사절을 평안도 안주로 보내고 나서 명나라 조정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할 사신 문제를 다시 거론합니다. 처음에는 판한성 김여지가 사신으로 가기로 내정됐었지요. 그랬는데 며칠 뒤 사은사 김여지를 안원군 한장수로 바꾸었다. 이렇게 김여지에서 한장수로 명나라에 보낼 사은사절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바뀝니다. 명나라에 사은사절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왕실 친척을 보내야 할 것이다. 한장수가 비록 친척이긴 하지만 어찌 시몬만 하겠는가. 시몬을 보낼 것이다. 세자 전의를 이제 승인해서 사신을 보냈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세종은 뭐 임금이 되어버린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세종이 어떤 즉위를 승인하는, 사후 승인하는 그런 이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선으로서는 명예에 대해서 좀 미안하고 난처한 점이 있어서 사은사를 보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어떤 정중한 의견의 그 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한성 김여지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지목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태종이 바꿉니다. 태종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명나라에 갈 사신으로 낙점된 시몬이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새로 즉위한 충령, 즉 세종의 장인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태종은 왜 명나라 황제에게 보낼 사신을 시몬으로 교체했을까요? 비중이 있는 왕실 인사를 사신으로 보내면 아무래도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김순자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왕족에 가면 실제로 이제 그 외교 의전 절차도 좀 더 예우해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 쪽에서 원하는 그 어떤 외교 현안 같은 것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왕족을 보내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중국하고의 외교 사신 왕래에서 이제 유명한 것이 박지원의 열하일기입니다. 근데 박지원은 사실은 외교관이 아니었고 그냥 개인 자격으로 따라갔는데 그때 이제 정사로 파견된 사람이 박지원의 육촌형이고 영조대왕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부마가 왔다 해서 그 당시 청나라에서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왕족을 보내는 사례는 종종 있고 보낼 수만 있다면 왕족이 가는 경우에 외교적으로 아주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파견되는 사신의 임무는 매우 막중했습니다. 단순히 명나라 황제에게 세자 교체를 윤화해 주어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만 전하러 가는 게 아니었죠. 명나라에서는 이제 겨우 세자를 바꾸는 것을 승인해 주었을 뿐인데 그 세자가 조선의 임금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경위를 설명해서 이해시켜야만 했으니 그 임무의 막중함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그래서 새로 즉위한 국왕의 장인인 시몬으로 사신을 교체했다는 점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시몬은 명나라 사신으로 조선에 자주 오는 황엄과도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니 시몬이 명나라에 간다면 사신의 임무를 성실히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이제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주로 파견하는 사신들은 조선 출신 환관들이 많습니다. 요 시기에 주로 이제 조선을 전담해서 외교사절로 오던 사람들이 몇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황엄이라는 환관입니다. 이 사람이 또 그 시몬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사신으로 간다면 조선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싱거워져 버릴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몬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반역 혐의로 체포돼서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외척의 발호를 극도로 꺼렸던 상황 태종이 세종의 장인인 시몬에게 반역죄라는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서 제거해버린 것이죠. 이로 미루어서 태종은 시몬을 제거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힌 상태에서 그를 명나라의 사신으로 보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윤훈표 연구원의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 어려운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에서 대종을 국왕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강도를 높여가지고 황제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친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몬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명확한 어떤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 사후에 진행되었던 과정으로서 미루어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 태종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시몬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외척의 발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 태종이 시몬을 명나라에 보내기로 결심하면서 측근 신료들과 혹시 이런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을까요? 새로 즉위한 임금이 장차 덕지를 펼쳐서 현근으로 주왕을 받게 하려면 자고로 국왕의 권위를 넘보려는 자들을 남겨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자들은 외척 세력들인데. 상왕 전하, 하지만 민무구 등의 외척은 이미 줄줄이 제거되지 않았사옵니까? 그들은 내가 왕으로 재위할 때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자들이어서 목숨을 거둔 것이고 이제는 중령이 새 임금이 되지 않았느냐. 하면 새로 왕위에 오른 주상 전하의... 그렇다. 주상의 장인인 시몬. 그 자를 살려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 상왕 전하, 하오시면 시몬 대감을... 내가 왕권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무수한 사람을 죽였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피를 묻혀야 하게 됐어. 새로 대임을 맡은 주상을 위해서. 상왕 전하, 그럴 생각이시면 어찌하여 이번에 명나라 사신으로... 첫 번째는
시몬이 막중한 사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가 이곳 한양에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를 대역 죄인으로 엮어내는 일이 용이치 않을 터이기 때문이다. 하오면 시몬 대감을 일단 중국으로 보내놓고 나서 그 사이에 구실을 만들어 두었다가 돌아오자마자 대역 죄인으로 처단하시겠다는 말씀. 이 사실을 누설했다가는 니놈 목숨이 붙어있지 않을 것이야. 어디까지나 시몬이 명나라로 떠난 뒤에 벌어지는 사태를 소급해서 가정을 해보자면 이러한 상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과정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사료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종 주기년 8월 24일 주상 전하, 신 병조 참판이옵니다. 병조 참판이 과인에게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이오? 기인이 아랠 말씀이 있어 왔사옵니다. 들어오시오. 예, 주상 전하. 무슨 말인지 고해 보시오. 세종을 찾아온 이 사람은 이제 막 병조 참판이 된 강상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강상인이라는 사람은 태종의 집사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부린 그런 이제 인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친히 내가 군사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서 강상인을 병조 참판 국방부 차관에 배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가까운 그 인물이 옆에서 있어야 이제 쉽게 막 명령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강상인이 왜 그런지 몰라도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할까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에 관한 일을 세종에게 보고하고 태종에게를 생략하였습니다. 이 실수가 나중에 이제 커다란 옥사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상인은 태종의 왕자 시절부터 이방원의 가신으로서 그를 가까이에서 보필해왔을 뿐만 아니라 태종 집안의 재산을 관리해주기도 했던 신복 중의 신복이었는데, 나중에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자 원종공신으로 봉해집니다.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나면서 군사 문제는 내가 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강상인, 그를 병조 참판에 임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태종이 충직한 자기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종을 찾아온 것이죠. 상왕 전하를 도와서 병조의 일을 하느라 분주할 터인데 어인일로 과인을 찾아온 것이오. 주상 전하, 전하께서 새로 갖추어야 할 물건들이 있어 그것을 아뢰고자 하여 찾아뵈었사옵니다. 새로 갖추어야 할 물건이라뇨? 그것이 무엇이오? 승정원에 비치되어 있어야 할 상하 원패와 오매패가 지금 없사옵니다. 어명을 내려 그것들을 만들게 하시어서 갖추어야 하옵니다. 그래요. 몇 개나 만들어야 합니까? 상하 원패 12개와 오매패 30개가 필요하옵니다. 여기에서 상하 원패의 상하란 코끼리의 이빨을 일컫고 오매패의 오매는 검은 매화나무를 말합니다. 자, 우선 김순자 교수와 윤훈표 연구원으로부터 그것들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그리고 강상인이 왜 지금 그것들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세종에게 주청하고 있는지부터 들어보기로 하죠. 궁궐을 드나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관리들이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때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원패는 상하로 만든 둥근 모양의 패, 그 다음에 오매는 이제 검은 매화나무다라고 하는데, 까만색 그 매화나무 중에 까만 것이 있고, 이 오매패는 지금도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반을 쪼개고 앞뒤에 한자를 새겨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한쪽씩 가지고 있고, 그 임무를 수행할 때 짝을 맞추어가지고 보는 것이죠. 상하 원패는 이제 원화패라고 하는데요. 상어로 만든 이제 둥근 모양의 어떤 신부, 서로 이제 패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신분이 확인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 패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임금이 대신이나 이 군사를 맡은 이제 장수를 직접 부를 때 사용하는 패였습니다. 갖고 오면 양쪽을 맞춰 보면 이게 그 신분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그런 그 패였는데 이 상하는 아주 그 고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2품 이상의 무무관을 부를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종이 상으로 물러나면서 원래 이 승정원에 이 패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병조로 옮겨서 보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친히 군사를 청단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아 혹은 검은 매화나무로 만든 이 패를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이나 왕실의 대군들 그리고 병조의 장군들에게 신분증처럼 만들어서 발급을 했는데 그 패의 쪼개진 반쪽은 본인이 지참하고 나머지 반쪽은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에 비치해뒀다가 임금이 은밀하게 누군가를 부를 일이 있을 때 본인이 확실한지 그 상하패의 조각 둘을 맞춰보고 신분을 확인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패들은 일반 관리들보다는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군대의 장수들을 부를 때 무엇보다 요긴하게 쓰였겠죠. 이 패들을 평소에는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에 뒀는데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나서 군사권을 장악하면서 승정원에 있던 이 패들을 병조로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에 보관해두었던 신분증을 상왕인 태종이 국방부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승정원에 비치해야 한다. 강상인이 세종에게 그렇게 주청을 했고 그의 건의에 따라서 세종은 상하패와 오매패를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것이 강상인 등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명나라의 사신으로 간 시몬에게 대역죄를 씌워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실마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겠죠.